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향가예요. 58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58페이지. 자, 보셨죠? 자, 시작할게요. 이제 향가는요, 이제 시절이 바뀝니다. 자, 여기 좀 볼게요. 볼까? 향가의 정의, 향찰로 표기된 정형시가의 총칭이다. 자, 여러분 향찰이 뭐예요? 저랑 같이 중세국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향찰은 뭐냐면 이게 설명 나오죠? 향찰이란 신라시대의 우리말 표기법으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쓴 겁니다. 신라인들이 향찰로 우리말을 표현했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뭐가 있었다? 주체의식이 있었던 걸 보여준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한글이죠. 이 한글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1443년에. 그러니까 이게 1443년에 훈민정음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전에 얘는 조선이니까 우리는 지금 향가는 어느 시절의 노래라고 했죠? 신라입니다. 신라기 때문에 한글이 창제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우리말을 물론 국어는 존재를 했어요. 우리말은 존재를 했는데 우리는 표기법이 없었던 거예요. 표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는 어떤 언어를 썼죠? 한자를 썼습니다. 그럼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렸다. 이 음은요 소리음자고요. 훈은요 뜻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거 아시나? 이거 하늘, 천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하늘은 뭐예요? 이게 바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천은 뭐예요? 이게 바로 즉 소리입니다. 소리죠. 그래서 여기 한자의 음을 빌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빌리는 거냐면 바로 요 소리를 빌리면은 음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뜻을 빌리면 뭐를 빌리는 거예요? 훈차라고 불러요. 차는 빌릴 차자. 얘는 이 천자 소리를 가져온다 이러면 음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요? 하늘이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 하늘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은 한자어로 어려운 거 안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하늘 천자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뭘 가져온 거야? 하늘이라는 이거 뭘 가져온 거야? 뜻. 훈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두 이자죠. 그죠? 두 이. 여기는 뭘 가져온 거야? 이라는 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음차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이라고 썼지만 얘를 어떻게 사실은 뭘 표현하고 싶었다? 하늘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하늘은요 지금 여기서 명사잖아요. 명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의미가 있다. 실질 형태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는 뭐라 그러죠?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이거 뭐예요? 주격조사이잖아. 자, 형식 형태소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있을지 몰라서 형식 형태소는요.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실질적인 의미는 찐 의미, 얘는 진짜 의미. 자, 하늘, 진짜 의미. 그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늘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는요 우리가 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이 한자어 중에서 두 이라고 하는 이 음을 그냥 가지고 오자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찰은요 무엇이 독특하냐면 쌤이 여기 말했던 것처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모두 한자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한자어를 썼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그냥 한자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천이 이게 한자어 보여주고 이거 해석해보라 그러면
전혀 다른 말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이는요. 한국어이죠. 하늘이라고 말할 때 쓰는 주격조사 이를요. 그냥 소리대로 표기하려고 한자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중국말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찰은요. 중국어 아니에요. 그리고 한자도 아니다. 향찰은 신라시대에 널리 쓰였던 우리말의 그런 표기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조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향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같이 보시죠. 자, 향가는요. 이 향은 여러분 문학에서 많이 보시죠. 뭐 향토적 이런 말 하잖아요. 고향 이렇게. 그래서 향가는 무슨 뜻이냐면 향은 우리 라고 뜻이고 이 가는 노래 가자 가요. 그래서 우리 노래란 뜻이에요. 이 한가는요 크게 형식적인 면에서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사행은요 민요가 정책된 것으로 추측됨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구체가 왜 사구체냐면 네 개의 구, 즉 사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구체는 뭐냐면 여기는 사구체 에서 19체로 가는 과도기적 형식입니다. 과도기적이라는 거는 지나가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시기의 노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9체입니다. 당연히 몇 줄? 10줄이고요. 이 10줄은요. 가장 정제된 형태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을 가고 있었거든요.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히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온다. 여기 좀 짧게 나와 있네. 쌤이 다시 말해줄게요. 19니까 둘, 셋, 넷, 네 줄. 하나, 둘, 셋, 넷, 네 줄. 그리고 마지막 두 줄. 그럼 총 몇 개요? 두 개? 아니, 네 개, 두 개. 그럼 여기가 자, 얘는 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몇 장 구성? 3장 구성입니다. 2, 네 줄, 두 줄에 3단 구성을 이루고 있다. 오케이? 3단 구성을 이루고 있고 이 마지막에 이 두 줄 있죠? 이거 두 줄.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낙구라고 합니다. 낙은요. 이 낙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간색깔 가볼까? 여기 낙구의 첫 번째 이유는 있죠. 여러분 저랑 같이 한가 했었던 사람들 기억할 거야. 여기 낙구에 뭐래요? 낙구의 첫머리에 무조건 뭐가 온다? 대답해 보세요.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안 떠오름?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걸 낙구의 첫머리에 무조건 뭐가 온다 했어? 감탄사. 예를 들어서 어저 그죠? 감탄사가 나타난다. 어쩌, 이렇게 낙구의 첫머리는요, 무조건 감탄사가 와야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이 한가의 형식은 진짜 중요한 게 특히 19체. 19체 형식이 진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 고려 말기에 발생한 그 문화의 갈래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향 무엇을 주었나 정리를 해보면 1번 기서결 3단 구성.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단 구성이 되죠? 이것도 3단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19제 한가에 마지막 낙구 있죠? 마지막 두 줄 되는 거에 가장 첫머리. 낙구 첫머리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감탄사를 써야 한다고요. 그런데 얘가 뭘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시조 쓸 때 종장에 첫머리에 무조건 뭐 써야 돼요? 종장 첫 음절에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음절의 단어가 와야 한다 라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뭐 우길 순 있지. 쌤 여기는 감탄사인데 무슨 여기는 삼음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라시대의 우리 노래 특유의 향가 특유의 낙구 첫마디는 무조건 이거라는 거야. 무조건 감탄사가 와야 한다. 그래야 시상을 지박하고 그죠? 마무리도 해주고 클라이막스 빵빵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감탄사가 와야 했던 향가의 특성이 고려 말에 탄생한 이 시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문학은요 역사의 흐름을 지나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이 국뽕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게 우리 교과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향가에서 진짜 중요한 거 뭐라고? 바로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뭐? 4구체, 8구체, 10구체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중요한 거 10구체 가장 세련된 형식, 가장 정제된 형식입니다. 왜 19체야? 10줄이라 그랬다. 어떻게? 4줄, 4줄, 2줄 총 10줄이고요. 얘가 어떻게? 4줄 하나 묶어. 기, 4줄 또 묶어 서, 나 마지막에 2줄 겨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이 된다. 마지막에 결부분, 이 결부분의 2줄을요 낙구라고 부릅니다. 낙구 시상을 지박하고 시상을 마무리하는 클라이막스 뿜뿜 되는 구간이고요. 낙구에 첫머리는 무조건 뭐가 온다? 감탄사가 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온다. 자, 그러면 이러한 19체 한가의 형식이 왜 중요하다? 나중에 고려 말에 시작되어서 고려 말부터 이제 형식이 만들어져서 조선시대에 널리 쓰인 바로 시조,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 1번 기서결 3단 구성이요.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총장 3단 구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낙구의 첫머리에 무조건 감탄사를 써야 했던 19체 한가의 특성이 시조에서는 종장의 첫 음절에 무조건 몇 글자라고 3음절이 와야 된다. 3음절 이 와야 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낙구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향가는 작가가 누구였을까? 신라가 여러분 국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 신라 시절에는요. 신라 시절의 엘리트라 그러면 양반 이러시면 안 돼요. 당시 엘리트는 누구냐면 승려예요. 승려는 스님이죠. 그래서 이런 승려들이 당시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요. 향찰로 시를 좀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여러분 이거 드라마도 있었는데 화랑, 방탄소년단 비가 나왔던 화랑. 이 화랑은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을 친위하는 그 청년 조직이자 엘리트죠. 약간 좀 성균관 느낌으로 젊은 애들 모여가지고 뭐 공부하고 하잖아요. 무예를 닦고 이런 화랑들, 이런 엘리트들이 좀 썼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로 승려와 화랑입니다. 그러면 내용은요. 이 승려다 보니까 내용이 주로 뭐가 오겠어요? 좀 불교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랑이 주인공이 되려면은 약간 어떤 그 화랑의 삶, 유명한 화랑들을 좀 예찬하거나 죽지랑이랑 잘생긴 화랑을 예찬하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 향가의 특징은요. 설화가 존재해요. 설화. 뭐냐면 창작이 왜 됐는지 창작의 바탕이 되는 내용의 설화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거고요. 그럼 향가에 여기 쓸까? 이 향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문학에서 문학사상 최초로 여러분 이렇게 최초로 나오면은 다 중요하죠? 최초로 어떻다? 정형화. 아이고 쓴 글씨가 이상하네. 선생님이 이거 낯설어가지고 정형화된 오마이갓 정형화된 서정시다. 그죠?
우리 문학사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다. 이게 왜 정형화됐다는 거지? 4줄, 8줄, 10줄, 그죠? 4구째, 8구째, 19째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기서별 3단 구성도 했었고 낙구 이야기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사상에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은 2번 중요한 거는 여기 항찰이죠. 향찰입니다. 이 향찰 때문에 나중에 이때가 지금 고대 국어거든요. 아직 중세가 아직 안 왔는데 고대 국어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런 그 향찰로 쓰여진 작품들이 나중에 그 한글로 기록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대1 대응을 해가면서 해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향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향찰로 쓰였기 때문에 역시 뭘 해야 돼? 우리 민족의 뭐야? 우리 문학의 주체성. 역시 또 국보 한번 이제 대한민국 만세에 이렇게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죠. 향찰의 의의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보자. 여기 보면은 원시조감 예술 했다가 단고신화 갔다가 공무다 갔다가 여기 신화 갔다가 여기 신라건국 왔네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고구려 건국의 구지구 항구주가 앞에서 하셨고요. 고대가요에서 여기서 지금 향가 할 건데요. 여기 향가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시 배우실 거고 통일신라에도 향가가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요. 통일신라 이후에는 19체가 등장해요. 10줄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가겠네. 향가는 좀 많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룩수루룩 보시면 됩니다. 향가 첫 번째 헌화가 갑니다. 자, 헌화가 얘는 이제 이거 견우 노인이 썼다 그러는데 뭐 어떤 문제집에서는 어느 노인이 썼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히 작가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비교해 볼까요? 외계요. 자, 뒷배바지가 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 자줏빛 바위, 그치? 자줏빛 바위 가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잡고 있는 손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어떻게 꽃을 꺾아 밭지오리다. 객체놀이법 있네 이거. 반갑네.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헌화가는요 바치는 거예요. 뭘 바쳐? 꽃을 바치는 노래다. 그럼 누구한테 꽃을 바쳐요? 이 견우 노인이요. 수로 부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몇 줄이에요? 1, 2, 3, 4 그죠? 4구체인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노인이 왜 갑자기 젊은 수로 부인한테 꽃을 바치냐고. 스토리가 있음. 볼까요? 성덕왕 때 신라입니다. 이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강릉 태수로 임명이 되어서 이동 중이에요. 바닷가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거기서 여기 누구야? 거기 바다 앞에 철쭉꽃이 많이 피었어요. 근데 이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 부인이요. 그걸 보고 꽃이 너무 예쁘다. 누가 나한테 꽃 좀 꺾어주면 안 될까? 누구 없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 저기엔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무나 못 가요. 라고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노인 등장. 이 노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니 내가 꺾어주지 뭐 해가지고 노래를 꽃을 꺾고 이 노래 바로 뭐야? 헌화가를 지어서 수로 부인에게 바쳤다. 그 노인은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볼까요? 이 노인은 대체 뭘까? 자, 보시면 여기서 상징하는 바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암소 있잖아요. 암소. 얘가 왜냐면 이 견우 노인이라는 거는요. 견은요 끌고 다니는 거야. 뭘 끌고 다니냐면 우는요 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를 치는 노인이에요. 소 치는 노인이 한 손에 소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꽃을 꺾어 오려면 잠시 그 소를 어디다가 이제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를 잡고 있는 이 손을 잠깐 놓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얘 직업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다? 나의 생업이라 그러죠? 먹고 사는 거. 생업을
버릴 만큼 수로 부인이 아름다웠다. 그 미모에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매료됨. 생업을 버린 만큼 수로 부인의 미모에 매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얘가 첫 번째 뜻일 수 있어요. 암소가 격은 뭐야? 나의 생업을 상징하는 걸 수 있다. 내가 소를 치고 먹고 사는 노인인데 잠깐 소를 놓고 꽃을 꺾어서 아름다운 수로 부인에게 바치겠다. 이런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간 사회적인 제약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완전 젊은 이빨 청춘 나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젊고 너무 예뻐.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길 가다가 갑자기 내가 이 꽃을 너에게 바칠게 이러면 싫을 수 있죠. 이 정도로 뭔가 어떤 노인이 젊은 여자에게 뭔가 꽃을 준다는 거는 사회적인 제약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제약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적 제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제약을 왜 놓아라, 이 사회적 제약을 놓게 해주신다면 이라고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이 노인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아무도 여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러잖아.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대. 이 겨누고 노인은 가지고 꽃을 꺾어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볼게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되게 초월적 신화적 인물처럼 보인다. 그죠? 초인적 신화적 인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단순히 이 노인이 젊은 수로 부인을 뭔가 남녀간의 애정으로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얘는 수로 부인이 초월적인 노인이 반해서 암소를 놓아줄 정도로 아름다웠던 뜻이고, 얘는 이 노인은 미에 대한 예찬으로 헌화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소라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불교에서 도를 찾는 거랑 관련된 암소를 끌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선승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인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도사. 이 헌화가는요, 이 꽃을 그냥 그 꽃을 준 노인이라는 정체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암소까지 가면 여기 다음에 있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보시면, 왜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이 좀 노인이 젊은 여자한테 작업 건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순정공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이 꽃 주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자에게 난 너에게 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그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예찬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꽃을 바치는 것을 꾸짖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나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이 당신에게 꽃을 바치는 것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꽃 있잖아요. 이 꽃은 뭘 상징한다? 바로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수로 부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 사랑? 사랑일 수 있지.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구체 향가, 이렇게 헌화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해석될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서동요가 있는데, 서동요까지 좀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짧은데 몇 줄? 4줄이네. 네, 그럼 몇 구체 한가야? 4구체 한가입니다. 4구체 한가인데요. 여러분 이거 스토리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백제에 무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동이에요. 백제의 무왕인데요. 이 무왕은요, 이 무왕이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서동이에요. 서동은요, 직업이 뭐냐면 시장에서 말을 팔아요. 말은 그 뿌리 알죠? 이렇게 마로 차도 먹고 하잖아요. 막 천마차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스토리가 이러합니다. 이게 무왕이 몇 대 왕인가? 30대? 30대였던 것 같아요. 30대 왕이니 무왕이 얘가 그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엄마는 과부인데요. 이 엄마가 누구랑 연애를 하냐면 연못의 용이랑 용이랑 연애를 해가지고 얘가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이 서동입니다. 그럼 서동은 용의 아들이지 뭐, 그죠? 얘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캐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을 캐는 사람을 우리가 서동이라고 그래요. 막 캐서 먹고 사는 사람 이거를 서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삼국시대니까 신라의 그 선화공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미모가 이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얘가 어디로 가? 그 신라의 수도 어디예요? 경주로 가요. 경주로 가서 이 노래를 짓는 거예요. 이 노래에 서동요를 짓고 아이들이 막 따라 불러요. 유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이 서동요가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서동이랑 선화공주랑 밤마다 몰래 데이트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너무 싫어가지고 당신은 이제 이 공주를 귀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의 진평왕이 공주를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소동이 공주가 왕실에서 나올 걸 알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됐으니 그냥 우리 결혼을 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오늘 같은 날에는 말도 안 되죠. 거의 무슨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는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이니까 어차피 나는 뭐 다른데 시집도 못 가고 해서 이 선화공주가 무왕이랑 당신은 서동이죠. 서동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서동이 자기 맨날 말을 캐던 산이 있었어. 이렇게 산. 그 산에 가가지고 제가 맨날 여기서 말을 캐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주가 이거는 근데 이거 완전 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공주는 금을 알아본 거예요. 공주니까 금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금이 보배라는 걸 알고 그 금을 다 캐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하면서 인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제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무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금 나눠주고 왕이 된 썰이네요. 이게 바로 그 서동요의 그 배경 설화입니다.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얘는 서동은 좀 나쁜 사람인데 볼까? 선화공주님을 그지지 몰래 얼어두고 결혼을 하고 이 얼어두고라는 건요 뜻이 뭐냐면은 물론 여기는 결혼하라고 해석을 했는데 물론 결혼도 있어요. 물론 결혼도 있어요. 펜이 안 돼. 근데 1번은 뭐냐면 정을 통한다. 좀 야한 말이에요. 연애를 하니까 정을 통한다 라는 뜻이 있고 2번이 시집 갔다. 그래가지고 이 마뚱방을 이 마뚱이 누구야? 마뚱서방 마동 서동이야. 서동을요 뭐야 밤마다 몰래 안고 간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하는 거죠. 여자애가 저렇게 막 이렇게 좀 가볍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거 진짜예요? 아니죠. 소망이에요. 이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서동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한자어로 좀 복잡한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갈래를 참요라고 하거든. 참요. 근데 이 참요는요 두 가지 뜻이에요. 1번은 뭐냐면 이 참은요 예언하다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하는 예언 노래다라는 의미에서 참요라고 하기도 해요. 혹은 두 번째로는 예언하는 노래가 아니라 참소하는 노래다. 참소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참소하는 거죠. 참소한다는 거는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고자질한다, 비판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참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소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미래를 예언한다. 왜냐면은 아직 선화공주랑 연애를 안 하는데 내가 이미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한다라는 의미로 참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래가 참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얘 의의. 서동요의 의의는요. 얘가 현재 전해지는 현전 중에 최고 오래된 향가입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향가의 역사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향가는 뭐다? 바로 서동요입니다. 서동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얘가 사구째 향가,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민요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요가 바로 사구째 향가로 정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숫자를 매길까? 2번. 3번은 뭐냐면 얘가 그 애기들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향가 중에서 얘는 유일한 동요입니다. 아이들이 부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부르기는 가사가 너무 그죠? 너무 야해. 진짜. 그래도 당시에는 뭐 애기들이 막 이런 노래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당대 최고 예뻤다는 신라의 선화공주랑 결혼도 한 거예요. 나중에 무왕도 되고. 유일한 동요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향가인 서동요. 여러분이 서동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너무 옛날이라 모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동요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고사성어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소망을 선화공주가 실제로 나랑 바람은 아니지. 나랑 밤마다 몰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특징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인이랑 객, 손님이랑 전도 바뀌었다. 그래서 주와 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설명 들었을 텐데 그 문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내가 늙기 싫거든요. 내가 늙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늙음을 막대기로 툭툭 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늙음아 오지마 저리 가라고 하면서 막대기를 툭툭 친대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늙음이 저리 가겠어요? 안 가죠. 시간은 뭐 어차피 다 늙잖아요. 그런데 내가 늙음을 탁탁 쳐서 쳐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부터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늙음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늙음을 막대기로 툭툭 쳐버린다 라고 표현한다는 게 바로 주객전도인 거죠. 그리고 시조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달 한 칸에 방 주고 이렇게 달 한 칸 이렇게 또 뭐 주지? 달한테 한 칸 주고 이렇게 산한테도 한 칸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앞에 강사는 그 둘러보고 병풍처럼 본다라고 하는 시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그 집에 이사 가서 이렇게 방이 3칸짜리 집을 지었을 때 소박한 초가집을 지었을 때 그 이미 사는 존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예찬하는 대상인들인 자연물한테 하나씩 이제 방 하나씩 주고 나서 나 한 칸, 달 한 칸 이렇게 주고 나서 바람 한 칸 주고 나서 앞에 있는 산에게 줄 방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내가 병풍처럼 그 산을 둘러두고 내가 볼 거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주객전도적인 표현 방식, 그런 서술 방식이다, 표현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두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여잖아, 참여. 예언한대. 내가 아직 선왕공주에 연애를 안 하는데 연애한다고 예언을 하는 노래였습니다.